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3 한번 해볼게요. 사회문화 3이 경제제시문이라 학생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내용 자체를 읽는 데는 뭐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읽었을 텐데 뒤에 문제를 풀어보신 분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은 그래요. 뭐냐면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혹시나 내신 대비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용어를 정확하게 분류해 줄 테니까 자,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부 부채라는 말입니다. 자, 정부 부채. 자, 정부 부채는 그냥 일반적이고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한 거니까 그냥 정부 부채, 정부 부채 관리, 정부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국가가 빚이 너무 많으면 약간 좀 국제 신용도가, 국가 신용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국가가 약간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관리해야 돼. 자, 이거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돼. 자, 이런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자, 별거 아닌데 이거 약간 좀 시사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수준은 우리나라 한국의 부채 수준은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 60%대고 지금 현재는 한 50% 후반. 그래서 58%에서 한 64% 사이, 요 정도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높은지 낮은지 조금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오시죠? 자, 약간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OECD 아시죠? OECD 평균이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OECD는 약간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그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또 되게 좀 잘 사는 나라 있죠? 선진국. 선진국의 평균은 한 118%? 119%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 약간 119%가 된 데는 약간 좀, 뭐 미국 같은 나라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부채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58%에서 64%니까 사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국가이기는 해요. 그런데 약간 이게 이제 어떤 걸 정부 부채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부채 비율이 살짝 이게 좀 조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고 이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제시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서 안정적인데 이게 진짜 안정적인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단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을 선생님이 다른 학생한테 좀 설명을 해봤더니 선생님, 근데 이게 뭐예요?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의 연간 합계 금액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 좀 가격이 요즘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도 좀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급격하게 떨어지냐면요. 이게 대출 규제가 조금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제 쉽게 돈을 빌리지 못하니까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좀 가격이 떨어졌다. 약간 쉽게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그게 무슨 규제이냐? 이게 그 규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부 부채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밑밥 가는 거예요. 개인들도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국가도 이렇게 통제가 돼야 돼. 약간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개인들의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DTI와 DSR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 써있는 그대로예요.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의 연간 합계.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연간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연봉이 3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자, 그런데 1년 동안 내야 되는 연간 부채 상환 금액이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이 3천만 원이야. 근데 연간에 내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파산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간 이거를 조금 몇 퍼센트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게 한 1,8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60%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쉽게 말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연봉이 3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60% 규제다. 그러면 1년 동안 원리금 합계, 그러니까 내가 대출한 돈과 이자를 합쳐서 1,800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1년 동안 1,800만 원을 내야 되는 뭐 금액이고 그게 막 한 20년 상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한 4억 정도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대출을 받았을 때 1년에 1,800만 원을 내야 된다 하면 4억 아니군요. 4억이 아니네. 4억이 아니네. 20년이면 그냥 4억 정도 되겠다. 20년이라고 치면 1,8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1년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자, 요게 이제 DTA, DSR 규제라고 하는 건데 이것처럼 우리 정부도 어떤 식의 그 규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뭐 기준? GDP 기준에서 GDP 아시죠?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인 GDP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 부채 이 비율이 있잖아요. 이 비율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죠. 요런 비율들. 요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GDP에다가 정부 부채.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 부채. 자, 여기에 이제 이게 몇 퍼센트 이내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야 되느냐. 요걸 판단하는 건데 국가 기준이 있을까요? 국제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119%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은 없어.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혹은 뭐 똑똑한 분들이 판단하는 거야. 이거 너무 위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GDP 대비 정부 부채 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이 있잖아요. 한국이 아까처럼 한 60%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본과 비교를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면 일본도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비교하려면 한국이 60%야. 그러면 일본은 몇 %야?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통일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통일된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야.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이건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례고 실제로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려면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통일된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봐보세요. 요 GDP라고 하는 건 이미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죠. 우리나라 매년 GDP 나오고 다른 나라 GDP 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경제학에서 오랜 시간 그 연구를 한 끝에 나온 기준이기 때문에 이 GDP는 그냥 우리가 산정하는 딱 공식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정부 부채에는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 이걸 국가 간에 다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부채를 어떤 항목을 포함시켜야 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문단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설명해 볼게요. 지금 너무 빠르지 않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념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큰 개념부터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여기 설명한 거랑 좀 다르게 설명을 할게요. 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공공부문 부채예요. 자, 공공부문 부채라는 것이 있어요. 공공부문 부채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공기업, 비금융, 미안합니다. 비금융. 선생님도 이거 보고 하는 거라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입니다.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이거 좀 크게 쓸까요? 크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쓸 게 많아서. 자, 다시 한번. 자,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큰 범위는 공공부문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부문 부채예요. 자, 여기서 설명한 걸 거꾸로 설명하는 겁니다. 큰 것부터 작은 걸로 가볼게요. 공공부문 부채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비금융 공기업. 이건 비금융 공기업이 포함이 돼요. 근데 비금융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거기 보면 그 한국전력공사 한전, 그다음에 토공. 자, 한국전력이나 무슨 뭐라고 하죠? 이거 토공이라고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자, 이런 애들이 포함시켜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포함이 되냐? 자, 여기에 이제 일반 정부 부채가 있습니다. 자,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 정부 부채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자, 비영리 공공기관이 들어갑니다. 비영리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범위가 뭐냐면 거기 국가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채무. 지금 요거 필기 한번 따라와 보세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정부 플러스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채무가 포함되는 거죠. 자,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작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제시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가채무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우리가 국가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국가채무는 각 국가 간의 그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약간 국채를 발행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빚들이 있거든요. 이 중요한 빚들을 좀 포함시켜야겠는 거야. 그래서 생긴 개념이 바로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자, 일반 정부 부채는, 자, 이거죠. 자, 일반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 비영리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빚을 포함시키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거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해요. 이거 있잖아요. 이 정부 부채라고 하는 말. 이게 사실 일반을 빼고 하는 말이에요. 일반 정부 부채. 일반 정부 부채 안에 이 국가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랑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거기다가 비금융 공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한국전력이나 토지주택공사, 얘네가 갖고 있는 빚까지를 포함시키면 공공부문 부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잘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얘들은 정부가 굉장히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그러니까 기업처럼 운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의 부채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정부 부채,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 부채의 개념 세 번째 문단은 좀 자세히 볼게요.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통화기금의 기준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자, 첫 번째가 국가채무. 자, 아까 이거 얘기했죠? 첫 번째 국가채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그 기금상의 빚이다. 회계 및 기금상의 빚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약간 그 회계,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를 쓰거든요. 재무제표 안에 들어있는 부채나 혹은 기금은 약간 충당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기금들이에요. 그 기금들을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건요. 자, 다음으로는 국가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일반 정부 부채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자, 비영리 공공기관이 포함되죠. 여기서 비영리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는데, 여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그래서 여기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자, 의료보험 등이 들어가요. 얘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기업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에요. 자, 쟤네들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이런 애들이 포함되는 애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정부 부채의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라고 하는데, 자, 얘는 비금융 공기업인 한국전력이나 토지주택공사 이런 애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궁금할 게 뭐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금융공기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은행, 자산관리공사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의 부채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걔네들은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찍어내는 애들이고,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 애들은 이제 무슨 약간 좀 어디를 이렇게 이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좀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데거든요. 자, 이런 데니까 약간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자, 그런데 자, 다음 문단에 가보세요. 다음 문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이중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에서 직계하여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일반 정부 부채이다. 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일반 정부 부채가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자,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문제에 실제로 이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 정부 부채.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국가채무와는 다른 말입니다.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 얘네들이죠. 얘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이런 애들이에요.
자, 얘들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자,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다. 그렇죠? 자, 지워도 되겠습니다. 자, 충당부채라는 말.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잘 봐보세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이런 애들은 충당부채라는 계정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충당부채죠? 그렇죠? 충당부채. 자, 충당부채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부채란 뜻이에요. 그래서 충당금 계정이 있는 부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회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요. 근데 이 고용을 하면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쓰죠. 그쵸? 그런데 기업에서는 뭘 하나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돼. 근데 이거는 만약에 되게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 그냥 매년 월급 잘 주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퇴직금을 갑자기 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놓느냐면 미리 약간 그 월급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약간 이렇게 퇴직금 계정, 퇴직금 충당금 계정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마지막에 이 퇴직금을 못 주게 되면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면 충당부채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는 생기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생길 만한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예를 든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그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 있어. 자,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줄 돈이 아니죠. 근데 지금부터 10년 후에 이분들이 은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때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 그렇지? 줘야 되니까 미래에 발생할 건 확실한 빚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충당부채예요. 근데 이 충당부채를 자, 여기 비영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채거든요. 근데 이 충당부채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기에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액에 상당하겠죠? 네, 상당히 또 한 1, 2%예요. 1, 2%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빚이 정부 부채의 비율을 높이 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충당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자, 정부 부채가 증가할 거고요. 그쵸? 자, 얘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게 되면 자, 정부 부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시키게 되면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약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포함시키지 않으면 정부 부채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국가 간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 비교할 때 약간 어떤 나라는 이게 조금 포함시키는 게 더 유리하고 어떤 나라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유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함시키면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충당 부채가 생각보다 큰 거야, 굉장히.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또 높아지겠지.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미 다 해결을 했어. 이미 다 해결을 했으면 어떻게 돼? 얘네가 좀 낮게 산정이 되겠지? 그럼 두 나라를 비교한다 생각해봐. 그럼 우리나라는 높아지고 얘네들은 그대로나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정성이 떨어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여부. 자, 이거를 한번 여기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충당부채라는 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충당부채이다. 그래서 미래 10년이건 15년이건 후에 이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 놓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봅시다. 자, 어떤 한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재야. 자,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한 10명이 사직을 하고 여기 한 20명이 사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3년 후에는 뭐 한 40명 정도가 사직을 하고 이때 한 80명이 사직을 한다고 쳐봐. 어떤 경우는 지금 현재 20명 이렇게 사직을 한다고 쳐봐. 자, 이걸 다 현재 가치로 다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A 회사의 경우 그렇고 이 B 회사의 경우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의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퇴직금이 똑같다고 해도 다르죠? 퇴직금이 다 똑같다고 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액이 불확실해요, 얘가.
금액이 불확실해. 아니, 누가 언제 그만두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확실한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산정해서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지도 사실 좀 되게 애매한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입니다.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포함 여부인데 얘네들은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 에다가 몇 줄 짝 치고 별표 치세요. 자, 내신에서 문제를 내신다면 여기서도 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에 가지고 산정한 것이 충당부채이다. 자, 충당부채에 대한 개념은 좀 명확해지셨나요? 자, 그러니까 퇴직금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뿐 아니라 연금.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고 나면 연금을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늦게 퇴직을 하시게 되면 사실 그 금액이 더 많긴 하겠지만 약간 좀 돌아가시는 기간이 좀 더 짧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연금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퇴직금으로 얘기했는데 연금은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중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일반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포함된다. 그래서 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러니까 퇴직금 포함 이 뒤에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돈을 받아가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정확한 수치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그런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주체로서 고용계획을 체결하고, 그렇죠? 국가가 채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 부족금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얘네들이 이 연금에 대해서는 자, 이게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공개는 하지만 대부분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 기준인데, 자,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포함시키지 않는 나라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왜 우리나라는 이걸 포함을 시키는데 다른 나라는 왜 포함을 안 시켜?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를 쫓아서 하지 말까? 라는 논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다음 문단인 겁니다.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가보시면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개혁 등으로 재원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감수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첫 번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선진국과 비교를 했습니다. 자, 선진국은 뭘 했대요? 이게 연금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재원부족 문제를 해소했대요. 이게 그래서 재원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반면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뭐야? 노령화,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구 고령화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발생해서 자, 이게 이 연금에 대한, 그러니까 고령화가 발생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고령화는 건강해서 사람들이 조금 수명이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급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 재원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로 인해서 자, 이게 그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거죠. 자, 상황 악화가 예상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조금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는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 첫 번째 건 이거 뭐에 대한 근거야? 얘는 포함해야 돼 라고 하는 근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포함시키지 말자는 근거가 있겠죠. 자, 반대로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공적연금의 충당부채가 미래의 연금 수입이나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 아까 문제가 뭐였어?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였어? 이거 상황이 악화가 예상된다는 거죠. 이것도 좀 불확실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가 있느냐면 앞으로 우리는 연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미리 그러니까 그냥 쌩으로 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급여에서 미리 약간 돈을 일부 떼놓거든요. 그래서 자, 연금 수입이나
연금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자, 공무원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때 공무원 연금을 따로 떼고 받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정부에. 그쵸? 자, 그게 연금 수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금 수입을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고요. 그걸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어디다 투자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운용 수익이 있습니다. 연금 수입이랑 운용 수익이 있어요. 운영 수익이 있어요. 자, 이런 걸로 우리가 되게 투자를 잘하면 약간 이 재원 부담이 이거 상황이 악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일반 정부 부채에 이게 포함될 경우에 불필요하게 정부 부채가 커 보이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 우리도 재원 부족 문제가 없는데 선진국과 달리 우리만 왜 포함을 시키냐. 그래서 자, 포함시키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설명이 되면, 자, 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는 다 이해를 하신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정부부채에 뭐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이해가,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가 좀 힘드냐, 안 힘드냐를 판단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가 재정 건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기준이 필요해. GDP 대비 어떤 수치를 사용할 것이냐. 어떤 수치를 사용한다고? 일반 정부 부채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채무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자, 이걸 포함시키는 걸로 했어. 자, 국가 부채를 포함시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다 모든 나라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야. 자, 그런데 뭐가 약간 동의가 안 되느냐 하면 이 비영리 공공기관이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항목을 넣느냐? 자, 비영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충당부채를 여기 이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충당부채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법률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발생하지 않을 미래의 아주 불확실한 금액의 채무를 포함시켜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냐? 연금개혁 때문에 재원 부족이 문제가 없는 거야, 선진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충당부채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충당부채가 굉장히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을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아니야, 이거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연금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봐야 될 급여에서 미리 충당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위험하니? 라고 하는 거. 이게 연금 수입. 게다가 우리 이 연금 수입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투자해서 이걸 운용 수익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운용 수익. 되게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겠죠. 이상한데 뭐 되게 약간 무슨 짭주 이런 데다가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운용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재원 부족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판단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선생님도 설명충 본능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네요. 좀 길어졌네요. 실패. 자, 그런데 길어진 김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국민연금 있잖아요. 여기 국민연금 나왔잖아. 국민연금도 나중에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 연금이잖아요. 근데 그거 왜 포함 안 시켜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국민연금은 왜 포함을 안 시키냐면 여긴 정부 국가 채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얘는 안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채무자예요.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거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들한테 돈을 꺼놓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 채무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안 따지는 겁니다. 여기선 안 따져요. 국민연금도 나중에 줘야 될 돈인데 왜 그건 충당부채가 아니에요? 이런 궁금증 갖지 마세요. 이미 정부가 그건 채무로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빚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포함되는 거예요. 혹시나 문제 이거 내시면 진짜 또라이죠. 그치? 잘난 척한 거야 그냥.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4번. 넘어가도 되겠죠. 2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자, 4번 보기 한번 봐볼게요. 이거 나머지 보기가 쉬운 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좀 어려운 것만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기 4번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재원 부족 문제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지. 아까 봐봐. 이 고령화가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채무가 좀 느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포함시키자고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재원 부족 문제를 감소가 아니라 증가, 재원 부족은 더 커진다. 자, 이런 식으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것이니까. 자, 1, 2, 3, 5번은 그냥 다 써있는 내용이라서 이것도 안 보고 갈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국가 채무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국가 채무 뭐였죠? 중앙정부의 빚과 지방정부의 빚만을 국가 채무라 하는 거죠. 그쵸? 자, 한번 봐봐. 1번. 자, 중앙정부의 회계 및 기금상 빚을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맞죠? 중앙정부의 회계 및 기금상 빚. 더하기 뭐죠? 지방정부, 지방자치제의 그 회계 및 기금상 빚. 그렇죠? 1번은 그래서 당연히 맞죠? 2번, 공무원 연금공단 및 등 공적 연금관리기관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공무원 연금공단, 공적 연금관리기관. 자, 이게 뭐야?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자,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2번 보기 밑에 공무원 연금공단, 공적 연금관리기관 있죠? 걔네들은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함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쵸? 3번 보기 보세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부 부채의 개념 중에 가장 좁은 범위. 그쵸? 정부의 부채랑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니까 이게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쵸? 가장 작은 단위죠. 4번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추가되면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개념이 된다. 맞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고 있는 부채로서. 자,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다. 금융공기업. 자, 금융공기업은 당연히 포함이 안 돼요. 공공부문 부채도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융공기업 부채에다가 그냥 X 치시면 돼요. 금융공기업 부채는 어디도 포함 안 돼요. 그쵸? 아까 금융공기업에 뭐뭐 있다 그랬어요. 한국은행,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쵸? 얘들은 포함 안 됩니다. 정부 부채.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4번 문제 잘 봐두세요. 정부 부채 악어의 입에 빠지다. 자, 여기는 내용이 그냥 이거야. 우리나라가 그 국채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다. 자, 국채라고 하는 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 국민에게 팔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돈을 땡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국가가 이게 그 채권을 발행하는 건 돈이 없어서 돈을 꾸려는 의도도 있지만 너무 시장이 너무 활성화돼서 돌아다니는 현금을 조금 줄여야 될 때 그럴 때도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이게 국채인데 이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로써 국가 채무는 자, 국가 채무라고 했습니다. 국가 채무. 국가 채무라고 했어요. 국가 채무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내 총생산 대비 54%에 이르게 되었다. 자, 얘는 국제 기준에 포함되는 그런 지표는 아니죠, 이거. 왜냐면 얘 국가 채무만 포함시켰잖아. 이거 국제 기준에 통용되려면 일반 정부 부채 다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거 지금 얘만 포함시킨 거죠. 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국내 총생산 대비 54%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치를 좀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국가 간의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예요, 이 54%는. 일본 언론은 이 수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81%에 비해 크게 낮아서 괜찮다는 보도를 했지만 자, 국제기구에서는 아까 이 일반 정부 부채를 사용한 수치일 거예요, 그게. 자,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는 빠른 반면 자, 국가 채무, 자, 얘의 속도가 빠르다 했어.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는 것도 맞나 봐요. 국제 비교에 주로 쓰는 정부 부채 규모로는 안심할 수준이 아닐 것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 이걸로 수치를 내게 되면 54%보단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치? 54%보다 늘어나는데 그게 약간 좀 위험한 수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 말을 잘 알아야 돼. 자, 이거 잘 아시겠죠? 자, 국가 채무를 54%, 이것만 가지고 하면 54%인데 이것까지 포함 일반 정부 부채, 그러니까 국제 비교가 가능한 일반 정부 부채를 포함시키면 54%를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80, 회원국 OECD 회원국 평균 81% 그거랑 더 근접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위험해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걸로 해도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25년에 65%가 달성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약간 좀 재정 건전성이 되게 좀 강한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독보적으로 강한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1번 보세요.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빠르다고 했어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 자,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치는 이거야, 이거. 일반 정부 부채. 그치? 자, 그런데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 1번 보기를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 말도 맞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다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일반 정부 부채도 늘어나겠지. 그치?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가 이게 개념을 달리 써서 이 1번 보기가 틀린 거예요. 자, 1번의 앞에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건 이 국가 채무만을 얘기한 거지. 자, 그런데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라는 건 다른 국가와 비교해야 되는 건데 다른 국가들은 뭘 사용해? 일반 정부 부채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비영리 공공이 이거 줄어들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해놨기 때문에 1번 보기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가 채무의 기준을 이게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되게 뭐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볼 수 없어. 왜냐면 이걸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단위가 다른 걸 비교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다른 나라는 이걸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요거 갖고 요거 속도가 빨라서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1번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위를 달리 사용한 거잖아. 그쵸? 만약에 얘는 늘었어. 근데 얘가 줄어들면 안정적이지. 그치? 근데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 다른 나라가 이걸 사용했으면 우리나라도 이걸 사용해야지. 이걸 사용하면 안 되죠. 얘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1번 그래서 틀린 거야. 자, 2번. 자,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까지를 고려하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미 포함되어 있죠? 지방정부의 부채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틀린 거예요. 3번에 국가채무에는, 자, 국가채무 또 얘 나왔죠. 그쵸? 국가채무에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맞아요. 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평가된대. 그랬어요. 정부 부채에는 어차피 얘가 포함이 안 되죠. 정부 부채는 여기까지잖아요.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 용을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국가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국가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게 유지해야 안전하다 그랬는데 국가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건 국가 채무의 규모가 아니라고 일반 정부 부채의 그 규모라고.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계속 얘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얘를 이용해야 돼. 일반 정부 부채, 정부 부채. 자, 5번 보기가 맞는 보기입니다.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 규모를 이용할 경우 됐어요?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 규모를 이용할 경우, 그러니까 요 빨간 거 요거 이용한다는 거죠? 경우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게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그 54% 있었잖아요. 위에 있는 보기에. 그거보다 당연히 높아지겠죠? 정부 그 비율이. 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포함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올라간다. 이건 맞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5번이 맞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선생님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특히 1번 보기 잘 보세요. 비교 대상이 아닌 걸 비교해놔서 틀린 거예요. 1번 보기. 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자, 각 이점별 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주요 선진국의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되는 공적 연금의 종류 라고 해놓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거 나와 있어. 자, 이거 어디 써 있었냐면 첫 번째 문단 맨 밑에 써 있었어요. 그쵸? 이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알 수 있으려면 뭐를 알고 싶을까요? 자, 요거 지금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선진국이 연금 개혁을 통해서 재원 부족이 사라졌다 그랬지? 그럼 도대체 어떤 연금 개혁을 했어? 자, 요거 알아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다음에 우리나라 연금 수입이랑 운용 수익 때문에 이거 재정적인 문제 없어. 이 충당 부채 포함 안 시켜도 돼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연금 수입 얼마나 들어와? 운용 수익 얼마나 나고 있어? 자, 이거 나와야 되겠지. 그치? 다음에 고령화 때문에 상황이 악화가 예상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악화가 될 것 같아? 이거 알아내야 되겠지. 자, 거기 보기 봐보세요. 자, 1번에 주요 선진 연금 개혁 내용 알아야 돼. 알면은 이거에 진짜로 포함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 그치? 연금개혁 내용.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의 규모 추이. 선진국의 공적연금 충당 부채 규모 추이. 자, 이거는 왜 알면 좋으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가
자, 재원 부족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재원 부족이 안 나타난다 그랬잖아. 연금 계획을 통해서 이걸 해결했다고 했잖아. 도대체 얼마였길래 이걸 해결했는지 알면 우리가 자료가 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이거 연금 계획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어 라는 자료니까 이건 괜찮지. 3번에 운용 수익 예상 이거 있지. 그것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연금 수입 추이 이것도 알면 좋아. 자, 근데 5번 봐봐요. 한국의 공적 연금 충당 부채 산정 방법의 변화 추이. 자, 산정 방법의 변화 추이는 별로 알 필요가 없는 정보죠. 얘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됐어? 자,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게 계속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라졌고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걸 포함시키고 있는데 자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도 반대 주장이 있는 거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산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를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인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도 조금 어렵다고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짧게 설명하려고 그랬거든? 망했다. 6번 문제는 알아서 해요. 자 망했네요. 어쨌든 경제재심은 싫어하시죠? 경제재시문의 핵심은 뭐냐면 용어 정리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 용어 정리 요거 있잖아요. 요거 뭐 어디까지 포함되고 자 얘는 중요하지 않고 요 빨간 게 포함돼야 되는데 이 노란 거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 자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이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